해외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로 기대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에 패배하며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습니다. 대회 최고 이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외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과 이날 부진했던 몇몇 한국 선수들을 향해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탈락에 대한 최신 해외 반응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0대2로 졌는데 이전에 다른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완벽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패배였고요. 요르단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 또 한국과의 A매치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반응 속에서 이제 그나마 좀 반기고 있는 분들은 역시 이제 토트넘 허스퍼 팬들일 것 같아요. 먼저 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위로를 전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팬들의 반응도 슬픔을 나누면서도 또 복귀를 반기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야 빨리 탈락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진심과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또 공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또 화제가 됐던 위아 토트넘 TV라고 토트넘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유튜브 채널인데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마치 토트넘 경기처럼 이제 생중계로 보면서 입중계를 하면서 응원하면서 또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까지 입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오고 싶어 한다면 빨리 탈락해도 오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손흥민 선수를 진정 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손흥민 선수가 잘 되길 모두가 바라야 하기 때문에 늦게 오더라도 우승하고 오길 바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feel sad, sad, sad 슬프다, 너무 슬프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 됐다, 빨리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은 없었어요. 다만 일단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했던 사르라든지 비수마라든지 다들 결국에 이제 결승에 가지 못하면서 탈락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일을 하면 된다. 손흥민 선수가 탈락한 것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도 그는 곧 우리와 함께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또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좀 눈에 띄는 반응이 이제 블레이저라는 팬의 그 토트넘 공식 계정에 담긴 댓글인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유럽 팬들이 더 잘 알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선임했을 때 걱정을 했던 게 독일 팬들이고 영국 팬들이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SK가 사우스코리아예요. 한국 대표팀이 선임할 수 있었던 감독 후보군 중에 월스트 매니저다. 최악의 감독일 것이다. 그래서 끔찍하다.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끔찍한 결과다. 그가 돌아오게 돼서 부상 없이 안전하게 토트넘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쁘지만 또 너무나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런 탈락이 나도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고 함께 우리를 이제 함께 토트넘에 와서 이겨내자 이런 좀 반응을 남겼어요. 네, 이 다음은 중국 언론의 반응인데요.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중국 언론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좀 인상적이네요. 네, 페일리 기자가 쓴 이제 논평을 중국 언론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즉 감독이 무능해서 한국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슈퍼스타들의 최고의 선수들 있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이런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보호, 이들의 개인적인 활약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기력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즉 스타 선수들의 그 개인적인 역량으로 간신히 4강에 올라왔고 조금 동국보다 나은 결과를 냈을 뿐이지 감독이 무능하니까 경기의 수준은 중국과 비슷했다. 전술 수준은 중국과 비슷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선 현장에서 이탈했던 감독이라면 유통기한이 끝났을 수 있다. 더 이상 감독으로서 클린스만의 소명은 끝났다. 헤르타 베를린에서 잠깐 감독을 했던 이후에 정말 몇 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을 안 했던 사람을 선수 시절의 명성 때문에 사실은 선임한 상황을 이제 꼬집은 중국 언론의 반응을 보면 정말 전 세계 공통으로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감독 때문이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다음은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 언론과 팬들의 댓글 반응인데요. 역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능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전술에 무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본은 또 일본 쪽 얘기가 일본이 먼저 8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4강에서 탈락한 클린스만이 그 경질 논란이 있다면 8강에 그친
모리야스 역시 당연히 해임의 흐름이 돼야 한다. 크리스만 경질 논란이 있다면 우리 일본도 모리야스를 해임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그 감독들로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도 위태롭다. 세계 축구를 아는 전술에 능한 진짜 전문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본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지금 사실 한일전 결승전을 펼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기대를 한 이유가 그 어떤 아시아 나라보다도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많은데 이거 뭐냐? 결국에는 감독이 잘 못 이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스만은 뭐 전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있군요. 예, 우수한 코치라도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저희도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분명히 선수로서 또 그리고 사실은 뭐 감독으로도 뭐 2006년 독일 월드컵 뭐 4강을 하기도 했고 뭐 북중미 미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성과를 냈던 게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아예 뭐 할 수 없다. 뭐 자격증도 있으니까 뭐 자격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기능을 하려면 전술이 뛰어난 코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일본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좀 다르겠지만 클린스만 밑에 우수한 코치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일단 코치들도 좋은 감독 밑에 가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 내 커리어를 맡길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유능한 코치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전술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데 본인이 굳이 전술에 능한 코치를 데려와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데려올까?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클린스만 감독이 역시 한국의 문제라고 설명을 한 거고 클린스만이나 지쿠처럼 뭐 브라질 출신으로 일본을 맡았던 감독인데 솔직히 선수로서는 최고였는데 감독으로서는 그렇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네임밸류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전술 같은 건 없다. 선수 시절에 이런 대스타 출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개인 능력이 출중했던 이런 선수 출신들 특히 공격수들은 감독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 선수였는데도 감독으로 잘하는 인물들은 상당수가 미드필더 출신이거나 이렇게 정말 혼자 힘으로 경기를 결정하던 유형이 아니라 감독처럼 경기하던 인물들이다라는 좀 얘기들이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날 뭐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었는데 이날 클린스만 감독의 선발 전략 또 평소 장점으로 꼽히던 저희들이 이제 8강전까지는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칭찬을 좀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경기는 선발 전략과 교체 전략, 교체 타이밍 모든 게 최악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게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였는데 최악의 수를 놨죠. 뭐냐? 네.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정승현 선수랑 뛸 때는 후방 빌드업이 안 됐고 김영권 선수랑 뛸 때는 배후 커버가 안 되니까 심지어 사우디와의 경기에 김민재 선수를 두고서도 3백을 썼는데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4백을 쓰니까 수비가 최악인 겁니다. 모든 땜질을 혼자 해주던 선수가 빠졌는데 땜질 없는 4백을 구성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대한 건 아마도 박용호 선수를 배치해서 앞선에서 압박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자. 그리고 박용호 선수가 내려가서 커버하는 플레이를 한 적도 있긴 하니까 박용호 선수를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김영권, 정승현, 박용호의 모든 단점이 다 드러났고 결국에는 56분에 박용호 선수를 빼면서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 선택을 내렸는데 이럴 거면 공격도 안 풀렸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조규성 선수를 두고 골을 노리고 높이를 노리고 골을 이제 넣는 축구를 하던지 아니면은 박용호 선수가 아니라 3백을 넣어서 박진섭 선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프리뷰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전략을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변화를 줬을 때 전반전 막판에 우리가 실점할 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후반에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후반 시작과 함께 이런 교체 선택을 내리던지 그랬으면 모를까. 이렇게 골을 먹고 나서 54분에 골을 먹고 나서야 박용호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을 했고 그 다음 교체가 81분에 나왔어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이미 2대0이 되고 나서야 추가적인 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고 교체로 들어간 양현준, 정우영 선수도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 어떤 효과도 내지 못했다. 아무것도 클린스만 감독은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일본 언론과 팬들이 가장 지적한 한국 대표팀의 문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사실 뭐 첫 번째로 반응들은 이제 요르단이 너무 잘하더라. 이런 네. 팬들이 아마추어의 눈으로 보더라도 대단하더라. 요르단에 메시가 있네. 요르단의 10번 알타말이 너무 잘한다. 이런 반응들과 더불어서 한국은 너무나 뼈아픈 패스 미스가 있었다. 특히 치명적이었던 게 최후방 라인, 수비 라인에서의 패스 미스가 너무나 많다. 특히 패스하면은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그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더더욱 일본 팬들을 잘 봤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내준 두 골이 모두 수비 지역과 미드필드 지역,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의 패스 미스가 끊기면서 골을 먹었거든요. 그 상황을 너무나 냉철하게 전문가처럼 지적한 일본 팬의 댓글이 있었는데 네. 수비수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받는 사람이 역방향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순간에 백패스를 하면 굉장히 어설픈 플레이다. 이건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저기다가 대각선으로 뒤로 주면은 위험한데 저거 잘리면 골 먹는데 하는 순간에 박용호 선수의 백패스가 잘리고 실제로 골까지 먹어서 너무나 황당했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황희범 선수가 분명히 체력 부담이 컸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수가 나오면서 잘렸다고 보는데 이걸 뭐 황희범 선수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박용호 선수의 출전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과 후방 커버가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재성, 황희범 선수가 함께 딸려 내려오는 체력 부담과 정신적인 부담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뒤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전혀 동백을 메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 팬들도 보는 것이고 이런 반응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날 경기는 패스미스가 대세였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패스미스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김민재 선수가 빠진 공백, 김민재 선수의 이제 부재를 크게 느꼈던 경기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져서 그런지 후방 빌드업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네, 일본 팬들도 김민재가 없으니 수비 빌드업도 막혔다, 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가 가능하지 않으면 앞에도 가능하지 않는다. 네. 뒤가 단단해야지, 뒤가 든든해야지 우리가 공격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김민재의 영향,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물론 스팔리티 감독도 떠나긴 했지만 선수단 구성으로는 주축 선수 중에 빠진 선수가 김민재 선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 팀이 폭망했잖아요. 그럼 한국은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느냐. 실제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할 때 우리가 6월 A매치 때 김민재 선수가 없던 와중에 최악의 수비를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보였다. 벤투 감독이 빌드업을 열심히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없는 공백을 메우지 못했는데 지금 빌드업 훈련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 이거는 뭐 자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박용우 선수에 대한 반응도 많았는데요. 네, 뭐 이런 반응 중에 좀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은 반응이 한국의 5번 너무 심해서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프로 선수 맞나? 이런 네. 반응들이 있었는데 바로 뭐 그 이 54분의 이 패스 우리가 전반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을 운 좋게 행운으로 실점하지 않으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공격을 전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 김영호 선수한테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 패스가 잘리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저기다 줬을까? 오른쪽에 김태현 선수도 있었는데 막혀서 앞으로 던지지 못할 거라면 돌아서서 공을 지켜놓고 한 템포 쳐도 됐을 텐데 왜 저기다 백패스를 해가지고 잘려서 골을 먹었냐.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패스미스로 골을 먹은 지 12분 만에 이번에는 황희범 선수가 물론 상대 지역에 넘어가서였지만 에워싸이면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중원 지원이라든지 주변에 공을 받으러 움직이는 선수가 없으니까 잘리면서 골을 먹었다. 정말 할 말이 그렇습니다. 없는. 지금 뭐 저 장면도 이제 수비 숫자가 적지 않았는데 그냥 조현우 선수의 이제 오른쪽으로 아주 뭐 기습적으로 뭐 슈팅이 되면서 추가골을 먹었는데 저거 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황희범 선수의 패스 미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하신 대로 4명의 수비수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걸 커버를 못했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건 선수들 개인의 몫이라면 수비 조직은 코치와 감독의 몫이거든요. 네. 감독이 전술적으로 요르단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 이미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만나본 상대이고 누구와 누구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아는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상대를 조별리그 경기를 통해 파악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아무런 파악이 아무런 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호주전까지 보면은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상대 선수가 침투에 들어올 때 그냥 혼자서 완전히 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수적인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전술적으로 커버했어야 됩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이런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을 했어야 된다. 이런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우리가 실리적인 축구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러서서 공을 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후방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차라리 이제 상대가 역습을 잘하니까 그 역습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역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아쉬움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패스미스로 이제 끊기면서 상대가 잘하는 플레이를 허용하면서 무너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제 조규성 선수의 이제 경기 막판 시뮬레이션 액션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일본이건 뭐 전 세계 언론 어느 곳에서나 그 외국 반응, 해외 반응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 하거든요. 네. 일본의 풋볼전도 이제 모국 분노.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의 대표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가 경기 막판에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은 것을 부끄럽다고 반응을 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페널티킥을 얻지 못한 게 판정 논란이다라는 게 아니라 조규성 거기서 왜 슈팅 안 하고 다이빙을 했냐라고 한국 팬들도 비판을 하더라라는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도 그 시뮬레이션은 너무 부끄러운 플레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킥을 이제 받으려고 다이빙을 한 것 같은데 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확실히 부끄럽다라고 얘기했고 네. 실황이 뭐냐면 이제 일본 현재 실제 중계예요. 현지 일본 중계진도 웃더라. 필사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부끄럽다. 사실은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선수가 시뮬레이션 액션 의도가 없이도 넘어질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도 조별리그 때 이제 시뮬레이션 액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은 발이 들어오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장면은 그런 좀 여지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은 조규성
조규성 선수도 이제 페널티킥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반응도 있었잖아요. 경기에 진 것보다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 VAR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초 만에 부정될 수 있는 끔찍한 플레이다 보니까 아연실색하고 말문이 막혔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조규성 선수가 공격수로서 좀 다시 돌아봐야 하는 장면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의 이제 스루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오른쪽에 수비수들을 달고 있었습니다만 공격수라면 한 번 더 쳐놓고 슈팅을 가져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차적으로는 먼저 슈팅 타이밍에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본 팬들이 시작한 것도 좀 처음에 터치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좀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설령 상대 다리에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혹은 걸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슈팅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넘어졌다면 그러면 정말로 페널티킥을 어필할 수가 있었을 텐데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 분명히 모르겠어요. 본인은 뭐 피하려는 의도였을까? 뭐 걸릴까봐 피한 걸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근데 안 걸렸는데 이렇게 폴짝 점어서 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다이빙이다. 시뮬레이션 액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장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네,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조규성 선수가 슈팅보다는 패스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이 장면도 이제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또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공격수라면 가끔은 좀 탐욕을 좀 부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슈팅 욕심을 좀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는 모습은 조규성 선수가 반드시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별리그 때 사실은 큰 그 기회를 좀 놓치고 나서 본인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후에 인터뷰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위축이 경기 중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최근에 저도 조규성 선수가 출연한 또 박지성 선수가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본인이 사실은 원래 수비수 출신으로서 뒤늦게 공격수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공격수들을 보면은 바로 슈팅을 생각하고 슈팅을 때리는데 나는 패스를 하려고 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게 고민이다. 나도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더 잘하고 싶을 거고 본인도 뭐 원치 않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은 89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2대0으로 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골을 넣으려고 최대한 이제 달려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페널티킥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조규성 선수의 마음속엔 안 들어가 봤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킬 수가 있고 또 지난 그 호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영리하게 그 무쌍을 찍으면서 솔직히 좀 페널티킥을 유도한 면이 있는데 그건 진짜로 상대가 다리 들어오게 내 다리를 걸게 만들면서 진짜 공정한 페널티킥을 얻어낸 건데 이 장면은 노련하지 못했고 영리하지 못했다. 페널티킥이 본인이 이 상황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상대에게 확실하게 다리가 걸리면서 넘어지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은 우리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아쉬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정말 어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비난도 많고 이거를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승화하면서 내가 좀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겠다.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규성 선수가 대표팀의 이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성장을 기대하겠고요.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결승전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만 하더라도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걸 뭐 기정사실화하고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제 양국 모두 큰 숙제를 또 떠안게 됐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최소 8개국의 아시아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사실 좀 예선은 좀 쉽게 통과하고 좀 싱거울 거라고 그렇게 반응 보인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원래 아시아 최종 예선 단계부터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했고 막 역대 최고 한일전이라고 불리는 도쿄 대첩도 이 98 프랑스 월드컵의 예선전이었고 항상 월드컵 예선전이 최종 단계에 가면은 뜨거웠거든요. 월드컵 본선만큼.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참가국이 아시아에서 최대 뭐 9개 팀까지 나갈 수도 있고 최소 8개 팀이 나가니까 아니 뭐 그건 거의 최종 예선 진출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뭐 긴장감 없겠는데 뭐 크리스만 감독도 그거 보장되니까 뭐 임기 문제 없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시안컵 보면은 지금 뭐 타지키스탄까지도 만만치 않은 경기라고 보여줬고 요르단은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경쟁할 팀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팀을 지금 우리가 또 만난다고 했을 때 이길 거라는 보장이 좀 이거 이제는 두려운 팀이 됐어요. 게다가 전 이 경기 이번 대회를 보면서 정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우리 대표팀이 아시아의 그 어떤 팀도 쉽게 이길 수가 없고 적진에 갔을 때는 더더욱이나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다 떠나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있어도 수비 지역, 후방 지역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만 없어도 우리가 진짜 월드컵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3월 월드컵 예선을 통해서 태국을 또 상대하게 됩니다. 2라운드인데 태국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준TV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신 소식도 함께 하십시오.